안녕하세요. TV중학 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지필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했던 친구들이 많죠? 오늘 선생님과 함께 중간점검 모의고사 2회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166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166쪽) 3번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그림은 북반구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관측한 북극성의 모습이다. A에서 C 세 지역의 북극성의 고도를 높은 순서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고도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도라고 하는 것은요, 별, 관측자 그리고 지평면이 이루는 이 각을 고도라고 하죠. 따라서 별이 높게 떠 있으면 이 고도는 커지고요. 별이 낮게 떠 있으면 이 고도는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 같은 시각에 관측한 북극성인데요. 똑같은 별을 관측함에도 불구하고 이 북극성이 떠 있는 높이가 서로 다르죠? 그럼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봅시다.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가장 큰 C가 가장 고도가 높지요. 그럼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가 되겠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답은 5번에 있군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된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와 같이 북극성의 고도가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은 북극성을 바라보는데 고도가 서로 다른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아래 보기에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찾으면 되겠군요. 그럼 첫 번째 보기부터 볼까요? 1번, 지구에는 낮과 밤이 반복된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태양빛을 받을 때는 낮, 태양빛을 받지 못할 때는 밤인데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이유는 태양이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태양의 일주운동이라고 하죠. 이것은 태양이 실제로 움직여서가 아니라 지구가 하루를 주기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이니까 지구가 둥근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2번 볼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것은 지구의 공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지구가 둥근 것과 관계없고요. 다음 3번. 거리에 따라 별의 밝기가 달라진다. 지금 여기는 모두 다 북극성이라는 같은 별을 관찰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 모든 별의 거리가 다 같지요. 3번도 지구가 둥근 것과 관계없고요. 그 다음 보기 볼게요. 4번. 높이 올라갈수록 넓은 지역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넓은 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마지막.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이것은 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지구가 둥근 것과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군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166쪽 5번입니다. 그림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아래 보기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크기를 잴 때요. 원의 둘레, 원주를 구하는 공식으로 지구의 크기를 구하죠.
따라서 원주를 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1번 맞고요. 다음 2번. 태양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하였다. 네, 맞습니다.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는요, 이 지구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평행하게 지구에 도달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또한 태양빛이 평행하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지구 중심과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그림자의 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다음 3번 봅시다. 원호는 중심각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요거 봅시다. 지금 이 위에 원이 있는데요.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호에 해당하는 길이는 점점점 커지지요. 따라서 이 관계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군요.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으로 구한 지구의 크기는 실제 지구의 크기와 비교하면 오차가 있다? 네, 오차가 있습니다. 실제 지구는요,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타원형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지점, 알렉산드리아와 시엔의 두 지점의 이제 거리와 그리고 그림자의 각을 쟀는데요. 실제 이 두 지점은요, 옆에 있는 지도에서 보면 두 지점이 경도가 서로 다릅니다. 경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더욱 더 커졌지요. 4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 5번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와 막대 그림자의 끝이 이루는 각도인 7.2도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중심각과 같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런지 그림에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멀리서 태양빛이 평행하게 지구에 도달합니다. 이때 이 태양빛 이 선분은요, 서로 평행한 선분이죠. 이때 이 막대를 쭉 연장하면 지구 중심과 이루게 되는데요. 평행한 두 선분을 관통하는 또 다른 선분이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그림자 끝과 막대가 이루는 각 이 7.2도는요. 알렉산드리아 지구 중심 시에네가 이루는 이 중심각의 크기 7.2도와 크기가 같습니다. 왜? 옷각의 관계이지요. 따라서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연결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알아낸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그럼 지구의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이때 우리가 이용한 원리가 있었죠. 지구의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호의 길이도 비례하게 커진다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용했었죠. 그래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하는 이런 관계로 한번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 중심각의 크기는 7.2도이고요. 이것은 그림자와 막대가 이루는 각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럼 7.2도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호의 길이 925km에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중심각의 크기를 점점 늘려서 360도로 회전을 시켰다면 그때 원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가 되겠죠.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지구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볼까요? 그러면 외항은 7.2도 곱하기 2파이 r이 되겠고요. 내항은요. 925km 곱하기 360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구의 반지름 r이죠. 따라서 r만 남겨놓고 나머지 값들을 다 이항을 하면요. 7.2도 곱하기 2파이 분의 925km 곱하기 3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기에서 이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모두 틀렸군요. 그 다음 보기를 볼게요. 3번, 4번. 4번에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볼까요? 그 다음 보기도 틀렸군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67쪽 9번입니다. 그림은 북반구
북쪽 하늘을 향하여 사진기를 놓고 찍은 별들의 일주운동 모습이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많은 친구들이 Q&A 게시판에 올려준 내용을 보면요. 도대체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 굉장히 헷갈려해요. 이때 관측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관측자는 북반구에 있고요. 천구 속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그림은 지금 우리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지요.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왼쪽은 서쪽이 됩니다. 이렇게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별들의 일주운동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러한 별들의 일주운동은 왜 일어나나요? 실제 별들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지구 안에서 봤을 때 별들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죠. 실제 지구는요, 북쪽 우주에서 내려다 봤을 때 서에서 동방향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이 지구 안에서 별들을 바라봤을 때 별들의 움직임은 어느 방향일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아래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별의 겉보기 운동이다. 네, 맞습니다. 별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별들의 겉보기 운동, 상대 운동 맞지요? 1번 맞습니다. 다음 2번을 볼게요. 중심에 있는 별 P는 북극성이다. 다른 별들은 다 일주운동을 하는데 유독 움직이지 않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별은 바로 북극성이지요. 그럼 왜 북극성은 일주운동하지 않나요? 그것은 지구의 자전축을 쭉 연장한 그 선에 북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별들은 일주운동하지만 북극성은 일주운동하지 않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볼게요. 별들은 A 방향으로 이동한다.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상황이었어요.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이었죠.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요. 일주운동 방향은 동쪽에서 별이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관측이 되죠. 그러면 이 하늘에서 동쪽은 오른쪽입니다. 동쪽에서 별이 떠서 서쪽으로 지고 오른쪽에서 별이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따라서 별들의 일주운동 방향은 A가 아니라 B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이 틀립니다. A가 아니라 B 방향으로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별이 3시간 동안 일주운동을 한 모습이다. 3시간 동안 일주운동했는지 어떻게 할까요? 별이 3시간 동안 일주운동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구가 3시간 동안 자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지구는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린 시간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 360도 자전을 하지요. 그렇다면 1시간 자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15도가 되겠죠. 별이 3시간 동안 일주운동을 한다면 지구도 3시간 동안 자전을 한다는 뜻이죠. 3시간 동안 지구는 45도 자전을 합니다. 따라서 별도 45도 일주운동을 하겠군요. 4번 맞는 말입니다. 다음 5번. 별이 P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호의 길이가 길다. 지금 모든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주운동을 합니다. 그럼 이 북극성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각도만큼 이동을 하죠. 하지만 원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따라서 호의 길이는 점점 길어집니다. 5번도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교재 168쪽 1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구의 운동과 관계없는 현상은? 그럼 아래 보기 볼게요. 지구는 자전축이 공전궤도면에 대해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돈다. 이러한 운동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지요. 그럼 지구의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보기 볼게요. 사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네, 이건 지구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맞지요. 다음 두 번째, 하루를 주기로 낮과 밤이 생긴다.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는 이러한 운동을 일주 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특히 낮과 밤이 생기는 건 태양이 뜨고 지고를 반복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태양의 일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태양은 매일마다 뜨고 지고를 반복하나요?
그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따라서 2번은 공전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 볼게요. 여름에는 겨울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네.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다 보면요. 북반구 쪽에서 태양빛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남반구 쪽에서 태양빛을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북반구 쪽에서 태양빛을 많이 받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이때 태양이 일찍 뜨고 늦게 집니다. 따라서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지는 이러한 계절, 여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3번 맞고요. 다음 4번. 계절에 따라 관측되는 별자리가 다르다. 네, 별자리들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이러한 별들을 바라보면 마치 이 별들이 1년을 주기로 움직여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별의 연주 운동이라고 하죠. 이것은 지구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맞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태양이 매일 약 1도씩 서해서동으로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겉보기 운동을 한다. 이것을 태양이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해요. 왜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태양의 연주 운동도 지구의 공전에 의해 나타난 현상인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공전하는데 얼마? 365일이 걸리죠. 365일 동안 한 바퀴 360도를 회전한다면 약 하루 동안 1도 정도 공전을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태양의 연주 운동은 하루에 약 1도씩 움직입니다. 이거 공전에 의한 현상 맞지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8쪽 18번입니다. 그림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이 중에서 지구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위치는 보름달의 위상을 우리는 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떠한 위상을 관찰할 수 있을지 이 그림에서 살펴볼게요. 지금 햇빛이 왼쪽에서 비칩니다. 따라서 태양이 이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달도 태양빛을 반사하는 천체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쪽은 밝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쪽은 어두운 밤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빛을 받는 쪽은 밝고 여기도 태양빛을 받는 쪽만, 여기도 태양빛을 받는 쪽만, 이쪽도 태양빛을 받는 쪽만 밝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 안에 관측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달들의 위상을 생각을 해봅시다. A 먼저 볼게요. A는 태양빛 때문에 달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관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구에서 바라보면 어두운 밤인 면적이죠. 따라서 이때의 달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상을 우리가 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A는 틀리고요. 다음 B를 봅시다. B는요, 지구에서 관찰을 했을 때 지구 쪽을 향한 면만 볼 수 있는데 왼쪽의 일부분만 밝고 오른쪽 대부분은 어둡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지구에서 금음달의 위상을 관찰할 수 있겠죠. 따라서 B도 틀립니다. 다음 C를 볼게요. 지구에서 이 달을 보면요, 지구를 향한 쪽 반만 관찰할 수 있는데 왼쪽의 반은 밝고 오른쪽의 반은 어둡습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이 달의 위상을 우리는 하현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C도 틀리고요. 다음 D를 볼게요. D에 위치했을 때 지구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이 달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지구의 관측자의 입장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 반은 밝고 왼쪽은 어둡습니다. 따라서 이 D 위치에 있을 때의 위상은 상현이 됩니다. 따라서 D도 틀리고요. 다음 E를 봅시다. 지구에서 이 달을 바라보면요. 밝은 면적 모두가 다 보입니다. 이때의 위상을 우리가 망이라고 하죠. 따라서 보름달은 이 위치에 있을 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69쪽 20번입니다. 다음은 태양계 내의 행성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 행성의 이름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럼 가부터 정리해 볼게요. 태양계에서 현재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한다.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 지구밖에 없지요. 그럼 그 두 번째 볼게요.
행성 중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은 금성입니다. 수성보다 금성이 태양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밝게 보이는 이유는요. 지구보다 굉장히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대기는 온실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수성보다 더 높은 500도 정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은 행성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 다. 가로줄 무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적반이 있다. 이것은 목성의 특징이지요. 다음 라를 볼게요. 자전축이 공전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 이것은 천왕성의 특징입니다. 그럼 아래 보기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답을 찾아봅시다. 지구, 금성, 목성, 천왕성 3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군요. 그 다음 보기도 볼게요. 그 다음 보기에 답이 없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4단원입니다. 170쪽 29번이에요. 그림은 세 종류의 생식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로 번식하는 생물의 예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각각의 번식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가는요, 모체에서부터 포자라고 하는 마치 씨앗처럼 생긴 이러한 세포가 분출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포자가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이러한 번식 방법을 포자법이라고 하지요. 포자법으로 번식하는 생물들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곰팡이, 버섯, 이끼, 고사리 등등등 있지요. 다음 나를 볼게요. 나는요, 하나의 모체에서 돌기가 튀어나옵니다. 이 돌기가 점점점 자라다가 분리가 되어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번식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해서 출아법이라고 하죠. 그럼 출아법으로 번식하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효모, 히드라, 말미잘, 산호와 같은 생물들이 있죠. 마지막 다를 보도록 할게요. 다는 하나의 세포, 모체에서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세포로 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각각이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이러한 번식 방법을 우리는 분열법이라고 했죠. 분열법으로 번식하는 생물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나요? 아메바나 집신벌레, 세균 등등등 이러한 생물들이 있었죠. 그럼 아래에서 그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 나, 다 순서로 봅시다. 버섯, 효모, 돌말. 돌말은 아메바와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역시 분열법으로 번식합니다. 1번 맞고요. 다음 2번 솔이끼, 이끼죠. 산호, 대장균, 대장균은 세균이죠. 분열법으로 번식합니다. 2번 맞고요. 3번 곰팡이, 히드라, 아메바, 네, 제대로 되어 있군요. 다음 4번 볼게요. 고사리, 말미잘, 집신벌레, 예,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양딸기, 고구마, 이 둘은요, 꽃이 피는 식물이죠. 꽃이 피는 식물의 뿌리나 줄기, 잎을 따서 분열하는, 번식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이것은 영양생식이라고 하죠. 대장균은 분열법으로 번식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앞에 두 개가 틀렸죠? 따라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71쪽 35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두 사람, 가와 나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염색체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는요, 여러 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와, 이쪽 제일 끝에 있는 염색체를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같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의 염색체가 X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염색체인 것 같죠. 그렇다면 이 염색체는요, 얘와 크기가 똑같죠. 따라서 이 염색체도 X염색체입니다. 이렇게 XX 성염색체를 갖는 사람을 우리는 여자라고 하지요. 여자의 체세포 속 염색체를 나타낸 거고요. 다음 나를 봅시다. 모든 다른 이제 염색체들은요, 가와 유사한데 제일 마지막 염색체를 볼게요.
하나는 크기가 크고 다른 하나는 크기가 작습니다. 이러한 성염색체를 각각 X, Y라고 하죠. XY 성염색체를 갖는 사람을 우리는 남자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는 남자, 나는 여자이다.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죠. 1번 틀립니다. 다음 2번. 가의 체세포에는 23개의 상동염색체가 들어있다. 그럼 이 가 그림에서 염색체 수를 다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다 세면 총 23쌍. 개수로 따지면 23개가 아니라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염색체는 둘둘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상동염색체 46개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해야 되죠. 2번 틀립니다. 다음 3번. 나의 생식세포에는 X염색체가 2개 들어있다. 나는 남자예요.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정자이지요. 그럼 정자 속에는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절반을 물려주게 되죠. 그렇다면 그 절반에는 어떤 염색체가 들어가느냐? 1번 염색체 둘 중에 하나, 2번 염색체 둘 중에 하나, 3번 염색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각각 상동 염색체의 짝꿍을 이루는 이 염색체들 중에서 한 벌씩만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염색체도 이 한 벌의 성염색체 중에서도 X염색체 또는 Y염색체 둘 중에 하나만 물려주게 되겠죠. 따라서 생식세포에는 X염색체가 절대 2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X염색체를 남자는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틀리지요. 그럼 그 다음 볼게요. 4번. 나의 Y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 Y염색체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을까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을까요? 엄마는 여자이고 아빠는 남자이죠. 엄마는 Y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Y염색체는 엄마가 절대 물려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남자인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따라서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로 바꿔야겠죠. 4번 틀리고요. 5번 봅시다. 가와 나의 체세포에서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는 상염색체이다. 가에서부터 나 1번부터 22번 염색체, 1번부터 22번 염색체까지는 여자나 남자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동 염색체를 특히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72쪽 38번입니다. 그린 가는 어떤 생물의 생식세포에 있는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생물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구성을 나에 옳게 표시하시오. 염색체의 실제 모양은 이렇게 막대기, 동그라미, 세모 이런 모양은 아닌데요. 우리가 좀 구별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차이를 두려고 이러한 모형으로 모식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를 따져볼게요. 하나, 둘, 셋, 총 3개의 염색체가 있지요. 그런데 이 3개의 염색체 중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짝꿍이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죠? 즉,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지 않는 한 벌만 들어있습니다. 한 벌의 염색체에 총 3개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생식세포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식세포 정자, 그리고 이러한 생식세포 난자가 결합한다면 전체 염색체 개수는 이것의 2배가 되겠죠. 따라서 염색체 개수는 3의 2배인 6개가 될 거고요. 아빠로부터 한 벌, 어머니로부터 한 벌 물려받았으므로 총 2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 2벌, 6개의 염색체를 갖는 체세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이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길쭉한 막대기 모양 2개, 동그라미 모양 2개, 세모 모양 2개 해서 총 6개, 둘둘씩 짝을 이루는 이러한 모양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72쪽 41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체에서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 A에서 D의 염색체 수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지금 여기 문제를 보니까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단순화해서 나타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각 단계별로 염색체의 개수를 우리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A부터 봅시다. A 안에는 총 염색체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총 염색체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나요? 네. 이 둘이 모양과 크기가 같고요. 이 둘이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즉,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2에는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B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B과정에서는 염색체가 몇 개 그려져 있나요? 염색체라고 하는 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염색체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여전히 염색체는 4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죠. 2N은 4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에서 B로 변하는 동안 염색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A에서는요, 염색 분치 1개로 이루어진 염색체로 존재했다면 B에서는요, 이 유전 물질이 복제가 되어서 염색 분체 2개가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게 된다는 그 차이밖에 없지요. 다음 C를 보도록 할게요. C는 총 염색체가 하나, 둘, 2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나요? 같지 않죠? 즉,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지 않습니다. 한 벌의 염색체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N은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동안 염색체 개수가 4개에서 2개로 반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마지막 D를 봅시다. 이 D 안에는요, 염색체가 총 하나, 둘, 2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죠. 즉 상동염색체 짝을 이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N은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C에서 D로 가는 동안 염색체 개수가 변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C는요, 하나의 염색체에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D에서는 염색 분체 하나를 갖는 염색체로 변하게 되지요. 따라서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염색체의 개수는 총 4개, 4개, 2개, 2개로 변하게 되겠군요. 그럼 답을 볼까요? 2번의 답이 있군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보기 볼게요. 염색체 개수가 4개, 4개, 2개, 2개인데 둘 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72쪽 42번입니다. 그림은 가에서 라는 백합꽃의 생식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아래 보기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와 나 과정 사이에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을 떨어뜨려 세포를 고정시킨다. 이러한 고정의 단계가 왜 필요하죠? 세포 분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죠. 따라서 우리가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염색체의 모양을 관찰하려면 세포 분열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 단계가 필요한데요. 고정 단계는 가 단계 이전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볼게요. 니은 나는 염색체를 염색하기 위한 과정이다. 네, 나 과정을 보니까요. 아세트올세인이란 용액을 이 꽃밥에다 떨어뜨리네요. 이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핵과 염색체를 염색하기 위한 과정 맞지요? 니은 답이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디귿. 디귿. 라는 겹쳐진 세포들을 한 층으로 얇게 펴기 위한 과정이다. 라를 보니까 걸음종이를 덮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덮개유리, 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세포,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받침유리가 쫙 압착이 되죠. 이렇게 압착을 시키는 이유는 세포를 한 겹으로 쫙 펴서 이 표본을 빛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포를 잘 관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미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73쪽 46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생식과 초기 발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만들 수 있는 이 생식세포는 난자이지요. 난자 속에는 총 염색체 2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요, 남자가 만드는 이 생식세포 B는 정자이지요.
정자 속에도 난자와 마찬가지로 짝을 이루지 않는 염색체가 23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요. 최초의 체세포인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정란에는 총 염색체 몇 개 들어있나요? 각각의 한 벌씩 물려받아서 총 2벌. 전체 개수는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수정란이 난화를 계속 하게 되면 각각의 이 세포 하나하나는 모두 다 체세포 46개의 염색체를 갖는 이런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죠. 그럼 보기에서 바로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A와 B는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 만들어진다. A 난자, B 정자입니다. 정자와 난자, 생식세포 분열로 만들어지죠.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볼게요. B의 염색체 수는 D를 이루고 있는 세포 한 개가 가진 염색체의 수와 같다. B는 정자인데요. 염색체가 23개입니다. 그리고 D는요. D를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는 체세포예요. 따라서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46개와 같지요. 따라서 정자가 가진 염색체 수는요. 이 D를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의 반입니다. 니은 틀립니다. 다음 D급 볼게요. C가 D로 되는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수정란이 난화를 하면서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러한 배아가 상태가 될 때는요.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73쪽 47번입니다. 그린 가는 남자의 생식기관의 구조를 나는 정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A는 전립腺이다. 네, A는 전립腺 맞습니다. 다음 2번 B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B는 부정소군요. 부정소에선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만들어진 정자가 일시적으로 보관되면서 정자가 성숙되는 그러한 장소이지요. 오히려 C라는 이 정소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2번이 바로 틀렸군요. 다음 3번 C에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된다. 네, 맞습니다. C는 정소인데 여기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다음 보기 볼게요. 4번 D는 난자와 수정시 난자의 핵과 결합한다. D는 머리입니다. 정자의 머릿속에 핵이 들어있죠. 따라서 난자의 핵과 결합해서 수정란의 핵을 이룹니다. 맞고요. 다음 5번. 이는 정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꼬리.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74쪽 51번입니다. 그린 가는 태와 모체 사이의 태반을 나는 태반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 보기에서 바로 답 찾아봅시다. 첫 번째, 태반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확산에 의해 이동한다.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태아와 연결된 이 혈관은요. 엄마와 연결된 혈관, 각각의 혈관이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질이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없어요. 확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지요. 다음 2번을 보도록 할게요. 혈액 속 산소의 양은 모체의 동맥보다 탯줄의 동맥에 더 많다. 만약에 탯줄 동맥에 산소가 더 많았다면 탯줄에서 모체 쪽으로 이동하겠죠. 확산에 의해서. 근데 반대로 모체에서부터 태아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2번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이 틀리고요. 3번 볼게요. 3번, 탯줄의 동맥에는 탯줄의 정맥보다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 흐른다. 지금 태아에서 모체 쪽으로 노폐물이 이동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탯줄 동맥에 노폐물을 잔뜩 싣고 가서 모체 쪽으로 전달하고 다시 탯줄 정맥을 따라 이동한다는 거죠. 따라서 3번 맞는 말입니다. 4번 볼게요. 모체의 동맥에는 모체의 정맥보다 영양분이 많은 혈액이 흐른다. 이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에서 아기 쪽으로 이동됩니다. 따라서 모체의 동맥을 따라 영양분이 이동을 하다가 아기에게 주고 모체의 정맥을 따라 다시 이동을 하죠. 따라서 4번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5번 봅시다. 모체가 바이러스의 질병에 걸리면 태아도 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세균은 커서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바이러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태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점검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5단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산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